오늘 주제가 하이파이 스피커인데요. 하이파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제가 하이파이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품을 많이 개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만큼은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이제 많이 한 게 이제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이런 부분들 음향 측정이라든지 뭐 음향에 관한 전반적인 가는 걸 했는데 하이파이 스피커는 이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이게 왜냐 그러면 내가 이론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누굴 가르치려면 내가 몸으로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막 익히고 머리가 안 따라주면 몸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줘야 예를 든다면 스피커를 내가 한 100통 이상 만들어 보고 100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가지 이상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게 경험으로는 여기까지 같이 곁들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파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박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또 워낙에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좀 굉장히 좀 고민 끝에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고 해본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뭐 실제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강의를 여기 준비하는 데서는 찍고 있습니까? 네, 나중에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네, 제 이야기보다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그 얘기들을 주로 발췌하는 것에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자료에는 그 발췌가 어디에 되는지에서 다 제가 다 명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뭐 클리펠 박사도 있고요. 다플리토, 그 다음에 아킨슨, 약간 리뷰어 쪽인데, 그 다음에 이제 플로이드 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뭐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 사람들 논문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들리는 것들 다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준열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건물 여기서 이제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이 강의실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그 IC 지금 TC100이라고 오디오기기 국가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냥 KS 이렇게 국가대표라고 보시면 정할 때 IC하고 KS가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여기 좀 강의를 주최한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캐스트라는 음향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고, 뭐 LG, 삼성,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그 외에 거기에 대한 1차 밴더들, 2차 밴더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 자문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TTA라고 뭐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스피커 시험 규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마이크로 스피커하고 TV 스피커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 규격을 국내 규격을 정한 적이 있고요. 오늘도 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음향평가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시각적인 정보 때문에 바이어스가 걸리면 음질 평가는 절대 안 되거든요. 시각장애우들은 원천적으로 시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마 많이 하잖아요. 안마, 그렇죠? 안마하고 있는 게 이게 중국 아줌마들이 들어와가지고 아가씨들이 불법 퇴폐 안마 때문에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생존권도 좀 확보될 차원에서 해가지고 음향평가사를 한번 추진해 봐라 해가지고 추진해 준 적이 있고요. 기타 뭐 이런 것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을 개발해 본 거는 초지향성 스피커, 이거는 DSP 기반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왼쪽 귀 오른쪽 귀도 서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초음파 기반의 스피커 이런 것도 있고요.
터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이어폰, 그 다음에 밸런스 아마추어 이어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슬림 스피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방위 사이렌 쪽 지금 대구 확성기 사업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도피력 아니면 음향대포에 들어가는 시위 진압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해적 대치하고 하는 음향대포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BT 스피커라든지 무선 마이크 한 적도 있고,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 주로 이제 한 거는 이제 음장 제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이렇게 음장해서 다채널 음장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VR이라든지 AR에 들어가는 입체음향 녹음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카우디오 시스템 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 이런 데서 지금 기술 자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파트는 좋은 스피커란입니다. 예. 스피커가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유닛을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어떤 유닛이 좋고 어떤 박스가 좋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의외로 보면 좋은 소리에 대해서 다 사람들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좋은 스피커가 뭔지,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오전적으로 끝날 것 같고요. 오후 되면 이제 좋은 유닛이 뭔지, 스피커 유닛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인클로더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건지, 여기 보면 이제 박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포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박스 형상이, 그 다음에 유닛을 어떻게 배치하지, 스피커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회절 분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인클로더 설계 프로그램도 소개하고요. 이제 내일 오후쯤이 되면 제일 중요한, 근데 사람들이 제일 간과하죠. 왜?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 이게 이제 안쪽에 숨어 있다 보니까 회로에 안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리 색깔이 싹싹 바뀌거든요. 네. 멍청한, 아무리 이렇게 소재가 나쁘게 하더라도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를 잘하면 들을만한 소리를 바뀌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박스도 잘 만들고 유닛도 잘 만들고 했지만 크로스오버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팽팽한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제 오후에 하죠. 이거는 약간 정기적인 게 필요해요. 이것도 약간 정기적인 게 필요하고, 이게 지금 하이파이 스피커를 만드시는 회사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스피커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뭐 유닛 만드는 회사가 있고, 녹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오셨고, 사실 여기 제일 많은 게 LG 삼성 현대차가 제일 많습니다. 50명 가까이 신청하셨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 하이파이 스피커를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아까 뭐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유닛 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너럴 스피커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하이파이 스피커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내가 녹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녹음 엔지니어 여기 볼까요? 녹음 엔지니어는 제일 중요한 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서 믹싱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최고 중요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디오 체인에서 제일 많은 왜곡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스피커죠. 뭐 앰프 왜곡, 믹싱 콘솔 왜곡 이런 건 굉장히 적습니다. 마이크 왜곡도 적고요. 중요한 거는 그 스피커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뭐 믹싱 마스터링 해가지고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절대 좋은 음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이 좀 내가 하이파이 업자라서 이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의 범위는 유닛, 그 다음에 인클로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루고요. 앰프에 대해서 안 다루고 청취실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이거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음질에서는 굉장히 이제 특히 청취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루면 너무 이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센터에서 보면 건축 운영 강의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파워앰프가 어떻게 되고 뭐 정실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겠죠. 좋은 스피커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딱딱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스피커라는 그 표현은요, 저는 요새 뭐 백종원 신두로 많이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다 눈치를 채실 텐데, 이게 맛있는 음식하고 먹을 만한 음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네럴 스피커, 그냥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제네럴 스피커 뭐 예를 들면 차에서 뭐 이거 듣는 소리, 뭐 아니면 뭐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듣는 소리,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 PC용 스피커에서 듣는 소리, 이런 것들은 그냥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미원 팍팍 넣고 맵고 달면 다 먹을 만해.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간만 맞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썩지만 않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진짜 맛있는 음식. 재료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다 끌어내가지고 그 재료 그 자체의 풍미와 맛을 갖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게 진짜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백종원 음식이 재료가 필요 있습니까? 막 깡통 따가지고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설탕 넣고 뭐 대충 배포하면 다 먹을 만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식당에서 먹는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그리고 들어줄 만한 소리하고 원음이 재생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원음 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음 재생.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속체는 뭐냐? 원음이 뭐지라는 거, 원음. 이게 음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애들이 보지 않습니까? 네. 창밖에 있는 실제 풍경하고 내가 창문으로 보고 있는 아까 풍경하고도 똑같다고 보죠. 그러면 이 창문의 역할이 바로 스피커가 되겠죠. 내가 창문에다가 있잖아요, 파란색 코팅을 딱 하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시뻘겋게 하면 시뻘건색으로 보이겠죠, 바깥의 풍경이. 근데 내가 평생 얘가 갇혀서 만약에 산다고, 여기 산다고 하면 그게 그건 줄 압니다. 그냥 바깥 풍경이 원래 그거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창문을 열고 만약에 바꿔서 이 바깥에 있는 나무, 숲, 이걸 갖다가 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 창문이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창문인 건지 제대로 안 되는지 울렁울렁 보이는 이게 창문인 건지 이 세 개 이상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향 엔지니어가 되려면 원음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 창밖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이파이 스피커로 해가지고 좋은 오디오를 알려면 일단은 좋은 연주자가 좋은 공연장에서 하는 좋은 공연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바이올린 소리가 어떤 거고 진짜 피아노 소리가 어떤 건지, 맨날 집에 있는 디지털 피아노 있는 소리 듣지 말고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예를 들면 스타인웨이 소리가 어떤 건지 이런 거 피아노, 야마 피아노, 마카이 피아노, 어쨌든 그런 기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 좋은 공연장에서 하는 그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고 그 피아노 그 곡이 녹음되는 CD를 들어보면 이 스피커가 그걸 재생해준다 안 돼, 어느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원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스피커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뭐 갈 시간이 없어.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게 되는 자연의 소리가 있죠. 박수 소리, 비 오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뭐 CD를 갖다가 틀어보십시오. 특히 박수 소리, 공연장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대로 재생이 되면 박수 소리 한 사람 한 사람 박수 소리가 하나씩 들리는 거예요. 이 딱 누가 들어봤다, 이거는 100명이다, 이거는 200명이다.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어디 박수 소리가 딱 나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거는 내가 원턴 원치하던 학교에서 뭐 행사 때 보면 박수 치는 소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원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비 오는 소리, 비 툭툭툭 떨리는 소리 있잖아요. 비 툭툭툭 떨리는 소리도 좋은 스피커에서 내는 비 떨어지는 소리하고 허접한 스피커에서 비 떨리는 소리가 달라요. 어차피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원음이 재생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좋은 스피커라는 거예요. 이 유리창이 굉장히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음을 모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음향 세상은 이빨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 이빨만 세면 돼. 우리가 카메라를 사면 있잖아요. 카메라를 사면 내가 눈으로 보다가 탁 찍어봐가지고 와, 이 카메라 이거 화질 끝내주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내가 원음을 원 풍경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구분이 돼요. 근데 소리라는 것들은 원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이 소리가 진짜야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금난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어?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래미상 탄 누가 이 스피커를 썼다더라. 와 그거 쓰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걸 썼더라. 와 이거 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스피커 쪽으로 만약에 좀 더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외국에서 유명한 연주자라 왔을 때 예술의 전당 있는 데 가서 저것도 공연도 보고 해외여행 가면 홍콩 이런 데 가지 말고 유럽에 가서 굉장히 유명한 홀 가서 한 번 있잖아요. 굉장히 싸요. 실제로 가서 공연장 가서 공연도 한번 보고 들어도 보고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첫 번째 좋은 스피커에서 주관적 평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관적 평가라는 말은 특히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이지 않아요.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법이 사실 어떤 스피커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렇게 뭐 과학적인 방법들이 다 지금 아직까지도 다 정립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소리를 대해서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장비는 현재까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주관적인 평가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단체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국제 5대 연구하는 기관에서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EBU에서 보면 유럽 방송연합이거든요. 스컴이라고 있어요. Sound Quality Assessment Material Recording for Subjective Testing이라고 되어 있죠. 주관 평가를 위해서 뭐 CD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방법론으로 다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시청치를 어떻게 꾸며야 되고 레벨을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떤 소리를 가지고 듣고 스코어링은 어떻게 하고 통계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방법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테스트 CD도 인터넷에서 내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로 지금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하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한다는 것들은 두 가지가 만족이 되거든요. 2R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reliability, reproducibility가 됩니다. 재현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재나 내일 재나 모레 재나 그 점수가 오늘 7점 나오는데 주관평가는 내일 60점이 나오고 그 다음날 주관평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했는데 똑같은 시료를 했는데 그 다음날은 또 70점이 나오고 뭐 90점이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니아들 층에서는 이렇게 체스키에서 레코딩 이런 거 아마 봤을 거예요. 테스트 시대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또 뭐 황인용 아저씨가 이렇게 해설편도 있어요. 이 소리가 이 녹음은 어떻게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설명해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 많이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학술 단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매니아들이 그냥 내가 살려고 하는 오디오가 덤탱이 안 섞거나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인자가 있잖아요. 인자를 구분해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스테레오 파일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존 아킨슨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한 건데요. 그 현장감, 실제 그게 와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저주파수, 고주파수가 얼마만큼 잘 뻗어나가주는지 확장, 그 다음에 주파수 균형, 색깔의 가지 만들죠. 그 다음에는 투명도. 아까 유리창을 친다고 하면 얼룩얼룩 이런 거 없이 안에 먼지가 없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보이는 투명도. 그 다음에 왜곡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대폭 및 깊이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뭐 1점부터 10점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해가지고 전체 점수를 해가지고 얘 이제 종합 점수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주관적 평가 인자예요. 근데 이 주관적 평가 인자인데 이렇게 스코어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리뷰도 있지만 AS라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ITO 이런 데서도 있잖아요. 이 방법론이 다 있어요. 여기서 나온 대로 하면 주관적인 점수인데도 객관적인 내일 되나 모레 되나 트레이닝 된 사람이 되면 그 일관적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여기까지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요 1918년이니까 지금으로 거의 100년 전이죠, 그렇죠? 에디슨이 이제 추궁기하고 이렇게 스피커 만들고 나서 이제 그때 한 주관적 평가법이에요. 이미 100년 전부터 이걸 했었어. 재밌는 거는 이 양반이 가수예요. 가수인데 추궁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스피커로 트는 거예요. 이 사람 노래를 틀고 얘도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A/B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제. 똑같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나 이 여자 직접 부르는 거랑 똑같이 그 테스트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주관 평가를 1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쭈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눈을 다 가렸어요. 근데 바보들 귀까지 다 가렸어요, 여기는 이거. 그렇죠? 이 사람은 귀까지 다 가렸어요. 어쨌든 이런 테스트를 100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노는 거예요. 주관적 평가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EBU라든지 뭐 AS, ITU에서 아주 이렇게 그 세련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리뷰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냐고 하면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고 그러면요. 이게 이 디자인이 유사한 거예요. 하지만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좀 달리 설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 있잖아요. 스피커에. 음질은 굉장히 좋아. 700V 정도밖에 안 하고. 이거는 좀 어떤 뭐 디자인이 좀 구려. 어쨌든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다가 이제 컴컴한 데다가 있잖아요. 커튼 쫙 치고 그냥 커튼 치고 약간 저쪽 스피커에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호도가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선호도가 좋은 거죠. 이게 좋게 나오고 이중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 딱 켜놓고 있잖아요. 스피커 다 볼 수 있게끔 해버리면 탁 이렇게 바뀌어. 왜? 이거 작거든. 작으니까 확 이제 기대치부터 확 낮아지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요, 음향적인 정보는 시각적인 정보에 많이 따라가야 돼요. 특히 이제 브랜드에 엄청 많이 따라가는 브랜드. 눈으로 보기 좋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이 까만 거는 똑같은 스피커예요. 이것도 똑같은 스피커, 다 똑같은 스피커야. 요거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안방으로 가리고 컴컴하게 한 상태에서 스피커 위치를 옮겨봐서 두 군데로. 같은 스피커인데 스피커 위치를 옮기면요, 이 사람들이 보면 선호도가 확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여기서도 하얀 것들도 이만큼 차이 나고 이만큼 차이 나고 이만큼 차이 나고 이만큼 차이가 나요. 선호도가. 소위 말해서 음질 차이가 심하다는 거지. 그런데 웃긴 거는 똑같은 실험인데 다시 불을 딱 켜잖아요. 그래 보면 이제 같은 스피커잖아. 그치? 아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더니 같은 스피커면 똑같다고 보는 거야. 실질적으로 음질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게 방의 위치에 따라서 있잖아요. 특히 저주파 수준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근데도 눈으로 보니까 같은 스피커가 있어. 그래서 같다고 보는 거예요. 또 아까는
이렇게 크게 차이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 그 정도로 시각적인 정보가 보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못 보잖아. 본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뭐 블렌드하고 뭐 저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덴마크에 있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뭐 LG, 삼성, 현대차가 전 세계 뭐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향 제품을 출시하면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주관 평가를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 인종별로도 있잖아요. 뭐 중국 계열, 뭐 인도 계열, 일본, 뭐 미국, 유럽,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도 다 인프라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줘서 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스피커가 되겠죠, 그렇죠? 스피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전문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델타라는 센서랩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면 앞에다 커튼 치고 스피커를 다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셀렉터 가지고 누르면 이쪽에 됐다가 또 셀렉터 누르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평가가 사실 좀 어려워요.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저주파 특성이 팍팍 바뀌거든요. 그리고 어떤 놈은 가운데 있는 놈은 무대감이 줄 크고 멀리 있는 놈은 무대감이 넓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버튼을 누르면 있잖아요. 딱 그 자리에 모든 게 다 그 자리로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시간 좀 걸리겠죠. 한 1, 2초 정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를 갖다가 셔플러를 셔플러. 예, 그러니까 이런 공간 하나조차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커튼을 치고 커튼인데 소리는 다 통과되고 시각적으로만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커튼을 쳐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평가법인데요. 우리가 스피커를 사면 있잖아요. 스피커 사양 주면 우리가 주로 뭘 봅니까? 주파 특성도 보고 뭐 와테지가 얼마 정도 이거 보고 감도 정도 보고 뭐 봅니까? 매곡 정도 한 4-5개밖에 안 보죠. 실제로 보는 게 적다고.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타이어 하나만 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양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타이어보다 못합니까? 훨씬 더 복잡 다단한 제품인데도 너무 스피커를 보는 우리 눈들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리고 나 스피커에 대해서 홍지를 듣다 절대 말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돌아가는 이 바퀴인데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용도에 맞는지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라 데이터도 많지만 데이터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피커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피커는 과학이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뭐 마음속에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말 이빨에서 먹인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럼 이제 객관적인 평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주관적인 평가도 뒤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어떻게 선별을 할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룸을 어떻게 꾸며야 되며 어떤 음악을 선택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한 되게 오래전에 국내에 있는 모 회사에 굉장히 큰 회사예요. 큰 회사 아니면 L 아니면 S사 두 개밖에 없겠지.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음향 제품이 나와서 이제 음질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음질 평가 이런 걸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문을 해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사람을 그때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수만 명이 되는 직원이 음향 관련된 부서 사람들 해가지고 뭐 한 20 몇 명이 추려지더라고요. 거기서 주파수 특성을 구분을 시킬 수 있고 있잖아요. 주파수 특성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죠. 위익 하는데 치 되는데 3kg를 갖다가 한 3, 4dB 좀 높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딱 듣고 3, 4dB 높았네. 이게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사람, EQ를 이렇게 걸어서 원 상태로 음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 THD, 3% THD, 5% THD 소리를 갖다 인위적으로 만든 걸 들려주면서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 3% 디스토션, 5% 디스토션 구분 못하는 사람이 이 스피커의 외국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지가 주파수 밸런스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가운데가 솟아 있는 것들도 구분을 못하면서 주파수 특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안 되더라.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음향 엔지니어들을 꿈꾸는 학생들 같은 뭐 이어 트레이너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죠.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훈련하면 또 돼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특히 시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비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훈련을 못해. 왜냐? 절대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면 절대음감이. 절대음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절대음감 그러면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절대음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대음고가 있어야 되고요. 절대음양이 있어야 되고 절대음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절대음양 구분하려면 이 몇 데시벨 바로 알아야 되는 툭 들어보고 이거 86데시벨 정도 되네.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알겠냐고. 훈련하면 알겠죠. 그런데 유혹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이거 소음기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거 소음기 있잖아. 이거 소음기. 그 다음에 절대음고 이거는 B4야. 이거는 뭐 A3야. 피아노 땅 치면 그걸 다 찾는 거예요. 2개 치도 3개 치도 동시에 쳐도 찾겠죠. 그 정도 돼야 돼. 이거 주파수 분석하면 다 나오는데 FFT 언어라이팅 다 나오는데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그런 유혹이 생긴다고. 그렇죠? 절대 음색도 마찬가지예요. FFT 언어라이팅가 다 해준다고. 근데 그 기계가 있으니까 트렌장이 싫은 거야. 귀찮고.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음질 평가사 이런 거 해보면 6개월마다 아니면 1년마다 계속 훈련해서 또 떨어지면 평가사 박탈 당하고 돼 있어요. 한 번 딴다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기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면서 뭘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스피커를 갖다가 주관적으로 평가한대. 제가 이 소리는 어떻고요. 어떻다고. 약간 사기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관평가에 대한 또 굉장히 어려운, 또 나중에 의미 있는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옛날에 저도 연구실에서 무슈라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맞지? 무슈라 테스트? 무슈라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재밌는 테스트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레퍼런스를 내가 알고 있는 소리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A, B, C, D, E 스피커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 이제 A, B, C, D, E 중에서도 있잖아요. 레퍼런스 하나 섞어 놓은 거야. A에 있을 수도 있고 레퍼런스가 C에 있을 수도 있고 E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자, 비교해보래. 레퍼런스하고 A, 레퍼런스 B, 레퍼런스 C, 레퍼런스 D, 레퍼런스 E 비교해보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C에 레퍼런스가 있다고 보면 레퍼런스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나쁘다고 좋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똑같은 거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걸 C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C가 음색이 그거 하는 사람은 무슨 사기인 거야. 똑같은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 그거 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우수수수수수 떨어져요. 그런 테스트 다 통과된 사람이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걸 같으라고. 왜냐면 비교해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에 다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가 있다. 그런 테스트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평가는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잘 오거나이즈 됐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점수가 나올 수는 있다. 그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객관적인 평가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법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장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객관적인 평가하려면 BNK 장비 무양체에서 있잖아요. 1,000만 원, 무양책만 해도 수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에서 다 해결돼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여기도 있지만 USB에 있잖아요. 이게 당장 꽂으면
다 돼. 임피던스 재고 마이크 재는 게 있잖아요. 마이크까지 다 달린 게 40에서 50만 원만 되겠다. 그래서 웃긴 게 놀라운 게 그 타임 도메인 분석까지 다 됐다라는 거지. 옛날에 타임 도메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다 했다고 이렇게 싸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만 아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은 크기하고 위상을 다 볼 수 있어요.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모실게요. 이게 다 된다니까 이게. 그냥 파치 익스프레스나 그 뭐지 해외 사는 거 직구 사이트 가면 다 팔아요. 여기 뭐 장비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보는 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설명할 이거 있잖아요. 40만 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기적인 임피던스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향적으로 와서 이제 주파수 응답하고 음향 방사, 그 다음에 임펄스 스텝, CST 이거는 다 이게 음향 응답. 이것도 음향 응답입니다. 근데 그 이제 임펄스 정기적인 임피던스부터 볼 건데요. 정기적인 임피던스는 뭐 진짜 정기적인 임피던스 측정 장비요 USB 타입인데 이거 9만 원에 팝니다. USB로 꼽은 데 있잖아요. 이건 마이크가 필요 없겠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더 싼 거예요. 근데 저게 말해주는 게 정말 많아. 정말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저게 얼마만큼 강력한 기계인지. 그리고 저는 임피던스를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스피커가 얼마만큼 많은 비약적으로 발전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 지금보다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저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임피던스 측정하는 것부터 한번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알았어요. 임피던스 측정을 하려면요, 측정을 잘해야 돼.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예, 중요한 거는 임피던스라는 말은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 그럼 임피던스가 뭐냐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뭔가 저항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항. 리지스트. 뭐 똑같은 거예요. 임피던스는 말은 그러니까 일종의 전달 함수를 보는 거예요. 전달 함수. 전달 특성을 보는 거라고. 그러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수박을 한다고 그러면 수박을 탁 치죠. 이게 원인이 되고 수박에서 어떤 진동이 전달돼가지고 이쪽 손에 전달이 되겠죠. 이게 이제 결과가 되죠. 원인, 전달,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들은 바로 전압이에요. 뭐 전기는 물하고 비슷하니까 수압이 형성이 돼야 수류가 흐르죠. 압력 차이가 없으면 수위 차이가 없으면 물이 흐릅니까? 안 흐른다고. 그래서 수압이 형성되고 전압이 형성되면 전류가 흘러. 그게 얼마만큼 잘 흐르는지를 보는 게 바로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흐를 수 있다는 거지. 교류니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놈이 얼마만큼 물이 잘 흐르는 건지, 빨리빨리 움직이는 물이 얼마나 잘 흐르는 건지, 그걸 보는 게 바로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그러니까 그래서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그 전달 특성이 뭐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수박 탕 쳤을 때 이게 썩었는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 진동하고 소리 두 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달 특성이죠. 그걸 보는 게 임피던스라고 봅니다. 그걸 전기 도메인에서 보면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게 돼 있고요. 기계에서 본다고 하면 압력을 속도로 나눠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향기에서 본다고 하면 압력을 볼륨 밸런스 똑같은 속도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음악 똑같아. 그래서 압력이 원인이 되는 거고 속도 움직임이 그 이제 결과가 되는 거야. 내가 눌러주잖아요. 꽉 눌러줬어. 이게 되게 안 움직여. 압력은 강한데 속도가 없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 그죠? 그럼 임피던스가 굉장히 큰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르는데 쑥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힘을 줬는데 이게 잘 움직이잖아요. 임피던스가 낮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압을 조금 했었는데 전류가 잘 흘러. 그럼 임피던스가 낮은 거지. 이해가시죠?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하고 전류를 재려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잘 재야 돼. 내가 임피던스라는 말은 저항을 재야 되는데 이 전압하고 전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스피커의 특성을 재려고 하는 거지 이거 들어가는 도선의 특성을 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못 재면 스피커를 재는 게 아니고 선을 잴 수가 있어요. 선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항상 4단자망을 이야기해요. 국제 표준에 나와 있어. 국제 표준에 4단자망을 이용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재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전압을 재는 거예요. 전압 전류를 나눠줘 버리면 요 사이 이건 다 없어지겠죠. 지가 분모분 대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건 요것만 이제 될 수 있다고.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물리면 이게 전류재고 이 전류재고 전압재고 해가지고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이 터미널에서부터 요 안쪽 회로 있잖아요. 가보면 무슨 코일 돌돌 관계에다 다시 나오겠죠. 그렇죠? 그 스피커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선을 제가 여기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선장이 들어가겠죠. 선장이 굉장히 무시를 못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무양실 이런 데서 있잖아요. 보면 저쪽에 터미널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재. 그러면 선이 한 20m는 갑니다. 그럼 갔다 왔다 다 재면 그게 스피커보다 더 많은 저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뭐 저항 조금만 해주니까 나중에 뭐 2.6옴 나오면 뭐 여기다가 내가 선 저항이 재보니까 뭐 예를 들면 0.5옴 나오니까 뭐 2.6옴보다 0.5를 빼주면 2.1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스피커 특성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저항이 들어가 버리면. 저항이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Q 값이 바뀌어버려요. 운동 특성 자체가 바뀌어버린다고. 제어가 안 돼. Q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항 제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음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스피커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 놈이 있잖아요. 앞에다 직렬 저항이 커지면 제어가 잘 안 돼. 특히 공린주파수 부분에서. 그게 특성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저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잴 때는 전압하고 전류 그 자체가 깨끗해야 돼. 그렇죠? 전압하고 전류가 왜곡이 너무 많으면 왜곡 가지고 서로 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곡기를 나눠줘 버리면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달 특성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압값이죠. 전압인데 전압도 신호대 작용비가 40dB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해요. 적어도 30dB 이상 깨끗해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앰프가 더럽다. 우리가 지금 정전압 앰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일 해가지고 무빙 코일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정전압 전류구동 방식이에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콘덴서 방식, 앞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전형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라. 그건 이제 정전류에다가 전압구동 방식. 그건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임피던스를 잴 때 두 가지 그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정전압 방식으로 임피던스를 잴래, 정전류 방식으로 잴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국제 표현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두 개 특성은 좀 많이 달라. 조심해서 잘 재야 돼. 지금은 다 정전압 방식으로 돼 있어. 모든 앰프가 다 정전압 방식으로 돼 있어. 우리가 무빙 코일 방식으로. 그걸 잘 아셔야 돼. 정전류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전압으로 된다 뭐 예를 들면 1W 그러면 2.83V 딱 넣게 돼 있잖아요. 정전류 방식은 뭐 10mA 갖다 보내시킨다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전류 방식으로 되려면 뭐 1000ohm짜리 저항을 달아줘야 돼. 앞에다가. 그래 정전류가 되겠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전압이 깨끗해야 된다는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전류도 깨끗해야 돼요. 전류도. 근데 이게 지금 왜곡이 이렇게 심하죠, 그렇죠? 이렇게 심하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왜곡을 낮춰줘가지고 요 사이가 적어도 30에서 40dB 확보로 돼야 된다. 근데 이런 걸 SNR, 뭐 SDR을 알려주는 장비는 거의 없어. 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류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왜곡은 스피커 왜곡은 전류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류에 꼭 아셔야 돼요. 무빙 코일 방식은 왜곡이 전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덕턴스 왜곡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와요. 그거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덕턴스 왜곡을 못 잡으면요, 절대 좋은 하이 퀄리티 스피커는 못 넘는다. 그래서 아까 틀어줄 만한 소리 있잖아요. 거기서는 인덕턴스 왜곡은 아예 고려도 안 해요. 로우파이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뭐 쇼팅 인덕 하는 거 아무도 없어. 그건 아예 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이엔드로 넘어가면 있잖아요. 인덕턴스 왜곡은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좋은 소리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왜곡인데 이것도 40dB, 미니멈 30dB 이상 확보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30dB하고 40dB는 뭐냐고 하면 40dB는 1%, 30dB는 3% 정도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들어가는 애는 본다고 하면 3%대 100분의 4, 100분의 1 정도 되면 40dB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스피커 자체가 왜곡된 거리인데,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SNR을 확보된 상태에서 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깨끗하게 좋아. 이게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거예요. 좋은데 이 뻑뻑 두 개 솟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저기서 이 뻑 솟은 데가 공진점이거든요.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강의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게 솟나요? 역기전력이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곤란해. 그거는 강의를 봐라. 그 생각이에요. 그거까지 설명을 다 하면 이 진도가 하나도 못 나가요. 어쨌든 이제 역기전력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피크치가 이제 고민 주파수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쏟아 있잖아요.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게 왜 생기냐는 거지. 이게. 근데 이거는 재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지금도 여기 피크 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똑같은 점에서 피크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비선형 왜곡이고 이거는 레벨을 줄여줘야 돼. 전류의 왜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재보니까 절대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거는 노이즈 문제. 그러면 그걸 오히려 레벨을 높여줘야 돼. SNR이 작아지니까. 그런 게 있다. 아니면 반복 측정을 통해서 노이즈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측정된 거하고 피팅된 거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놔야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간다고. 이 없는 상태에서 요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볼록 솟았죠, 저게. 이거는 유닛의 분할 진동이 있네? 이게 깨끗할 때 의미가 있지. 이게 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거는 노이즈인데, 저걸 가지고 분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 임피던스는 이제 어떤 걸 설명하는지 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유닛 단풍만 쟀어요? 이런 유닛 있잖아요. 이 단풍만 한번 재봤어요? 재보면, 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인 주파수고, 이 주파수 이상부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종 공인 주파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슷한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프리필드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어폰에 저폰에 완전히 또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재보니까 이게 볼록 솟아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분할 진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할 진동.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여기서 이게 솟는 이유가, 얘가 크게 운동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모셔널 임피던스, 운동성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나오나? 화가장에 가서 이거 좀 달라. 이게 그 터미널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스피커는 보면 쭉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전기 입장이야, 내가 전류야. 이게 터미널에 쑥 들어가 봐서 그럼 뭐가 보일까요? 콜 돌돌돌 말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시 나오는 거야. 끝이야, 끝. 스피커가 뭡니까? 들어가다가 콜 돌돌돌 말하는 나오는 것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고. 요거밖에 없어. 요로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 돌돌돌 말아서 요로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인덕턴스라는 게 생겨요. 고주파수가 못 오른다고. 이게. 그쵸? 고주파수가 못 올라. 너 빨리빨리 바뀌는 건 너 못 올려. 왜 돌돌돌 말아놓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돌돌 말아놓는데 내가 빨리 왔다 갔다 하겠어요? 돌돌돌 말아놓으니까. 물을 호스를 확 와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잘 움직이겠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 천천히 움직인다고 그러면 잘 움직이겠죠. 왔다 갔다 꼬아놓더라든지. 그래서 고주파수는 잘 안 흘러.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이제 이 주파수 있잖아요. 임피던스가 요렇게 올라가게 돼 있다. 그쵸? 이 임피던스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임피던스예요. 이게 옴, 이게 주파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웃기는 건 아까 볼록 솟아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왜 생기냐고 하면 얘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안 움직이게끔 있잖아요. 저기다가 뭐 에폭시를 확 붓나 못 움직이게 내가 손으로 눌러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블록드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블로킹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동작합니다. 왜? 이게 있잖아요. 그 자기회로 내서 있잖아요. 코일이 막 움직이면 있잖아요. 이게 발전을 하거든. 전기를 내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그렇지. 지금 여기서 절로 어떻게 소리가 나겠어요? 이게 막 움직이니까 전기를 뿜어가지고 좀 만드는 거잖아요. 발전기잖아요. 스피커는 일종의 발전기예요. 요런 스피커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 하면 여기다가 전기가 나와요.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면 많이 움직이면 발전도 많이 한다고. 그럼 이 발전의 방향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앰프 쪽으로 흘러요. 렌즈의 법칙에서 원래 앰프 쪽으로 흘러요. 앰프 쪽에서는 내가 전기를 흘려가지고 얘를 움직이라고 야 니 모터 움직여 하는데 이쪽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쏟아보니까 저항이 여기서 이렇게 확 커진다고. 바로 역류가 흥행되는 역류가 막 움직이면서 있잖아. 발전해가지고 준비를 낸 사람.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뽕이 생긴다고. 저걸 운동성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모셔널 임피던스. 요거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 실력을 총동원하면 설명은 다 되지. 그런 실험을 다 했으니까. 그 자연계는 원래대로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다. 위에서 수작을 부리면 그걸 방해하고 싶어 한다. 그대로 내가 원래 있고 싶어. 작용, 반작용 법칙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원래 내가 있고 싶었는데. 인덕터도 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성질이고 이것도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많이 높은 것들은 이게 이제 요런 놈이 있고 요런 놈이 있을 거잖아요. 많이 높은 놈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거기서는 소리가 크게 난다. 그런데도 저항은 커진다. 저항은 커지면 전류가 못 오르면 전류가 못 오르면 전류가 동방식인데 전류가 못 오르면 스피커는 내가 알기로는 어디서 주워 배운 것들은 요거라고 알고 있었고 전류가 커져야 힘이 커져가지고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저항이 커지면 저항이 커졌어요? 전류가 작게 흐르면 소리도 작아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땡 어딘가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역기전력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는 만들어주는 기전력. 그거는 나중에 속도에 비례해요. 속도에. 이거는 BLV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압은 속도에 비례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게 많이 솟았네. 운동 되게 잘하는 거보다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많이 솟으면 제어가 안 되는 거, Q 값이 높은 거, 댐핑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다. 이해가세요? 요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게 뻑뻑한가 보다. 댐핑이 잘 되네. Q 값이 작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조그만 게. 저기도 뭔가 운동이 있는 거야. 무조건 튀는 게 있다? 운동이 있는 거야. 무슨 운동이? 코일 운동이 있는 거죠. 코일에서 발전이 되는 거야. 여기도 미세한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파수에서.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분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 앞에 진동판이 통째로 있잖아요. 강체로 운동을 해서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떨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질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실제로 움직임에 반응하는 질량, 유효 질량이.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작아지면 공기집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하나 생기면 하나의 운동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저게 있는 유닛은 결코 조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없는 게 좋다. 그래서 유닛을 사면 이거부터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게 전기 임팩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이야. 이 상태에서 재보고 이 상태에서 다 연결했어. 그럼 여기서도 볼 수 있으면 나는 이거만 알고 있는데 임산서를 볼 때 이거만.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일단 이것도 샀잖아. 나는 유닛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여기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쵸?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요게 요 커브죠. 요 커브가 이제 크기 커브예요. 크기 커브. 이건 또 위상 커브라는 게 있어요. 위상은 뭐 크기는 뭐지? 자, 이제 크기부터 볼게요. 이게 두 번 뽕 솟아 이렇게. 세 번 솟아. 어쨌든 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소선도 있잖아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선도 있죠. 이거는 뭐고, 그 벽에 꺼지는 거는 뭐고, 이거 토성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첫 번째, 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는 있잖아요. 얘가 포트 방식 아니면 밴드 패스 아니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패시브라 내칠 수도 있고. 크로스드 박스는 저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크로스드 박스는 이게 하나밖에 안 떠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크로스드 박스 같으면 얘가 요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고 뒤에 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뭔가가 움직이는 주파수가 두 군데가 서로 다르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다른 움직임이 있는 뭔가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갑자기 쑥 꺼져버렸죠. 가운데 있죠. 그렇죠? 여기는 갑자기 운동이 갑자기 없는 상태예요. 쑥 줄어드는 상태라고. 저건 뭐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자, 요 두 개가 있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요 주파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포트 있잖아요. 포트 주파수.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40H쯤 되나요? 여기서는 40Hz 포트에서 대부분 마이크를 재보면 있잖아요. 40Hz 푹푹푹 나오는 게 다 40Hz가 포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고 하면, 그러면 그 박스 내에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나중에 공기 주파수에 따라서 얘가 상이 바뀌어. 이거 나중에 설명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상이 바뀌는데, 저 주파수에서는 있잖아요. 얘가 압축 진동판이 뒤로 움직이면 포트로 해가지고 뒤로 움직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뒤로 팍 움직이니까 압축된 공기가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포트를 통해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온다. 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공기 주파수가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여요. 공기 주파수를 넘어가면 있잖아요. 움직임 상이 바뀌어. 그래서 내가 그 스프링을 있잖아요. 스프링에다가 뭐를 달고 있잖아요. 처음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게 해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있잖아요. 나중에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울쑥울쑥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그 동영상 좀에서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상이 반대로 움직일 때 이제 엄청나게 얘는 이제 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위성차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은 뭐냐고 하면 내가 미를 돌 때 앞으로 움직이는 모션이에요. 이 포트를 통해서 공기가 진동판이 뒤로 가면 포트는 앞으로 나오는 그 모션일 때 이거고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같이 움직일 때 나오는 포트의 공기압. 나중에 그 얘기 다시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꺼져버리죠. 이거는 뭐냐고 하면 원래 코일에서는 인덕턴스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커지는데 여기서 왜 꺼지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다시 콘덴서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트위터 쪽으로. 그러니까 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떨어져 버린다. 이 주파수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트위터 쪽으로 흘려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인덕턴스 성분이 커피트 성분으로 바뀌는구나. 우퍼 쪽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거구나. 지금 이게 그걸 알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이제 또 줄어들었다가 뭐 트위터 스피커도 무빙콜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서 또 가다가 또 증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안 본 거야. 또 증가 될 거야. 또 인덕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안 가도 어쩔 수가 없어. 때려 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위상도 크게 있는데, 이게 위상이 뭔지도 좀 알아요. 위상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크기는 아까 잘 오느냐 못 오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상은 이제 아까 원인하고 결과 사이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임대선은 그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느냐
즉각적으로 안 했냐는 건 시간차를 보는 거예요. 시간차를. 내가 힘을 바로 주는 순간 얘가 바로 움직여. 그러면 위상은 빵인 거야. 제일 좋겠죠. 힘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딱 쳤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기분 되게 나쁘겠죠. 반응이 없으니까 막 줬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라. 그래 앰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그 상태가. 근데 주는 순간 바로 반응을 하면 이게 내자기가 쉽다고. 내가 압력을 주는 순간 그 공급자가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면 소리가 쫙 잘 뻗어나가요. 그게 우리가 이제 파필드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주는 순간 바로 반응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는 순간. 그렇죠? 이렇게 흔들어주면 공급자가 반응이 잘 가는 거예요. 그게 파필드 정의예요. 근데 니어필드라는 것들은 뭐냐고 하면 주는 순간 좀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옆으로 터져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니어필드예요. 그래서 힘하고 수표 사이는 90유상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직 공기 입장에서 아직 더러운 거 이렇게. 왜? 1대1로 안 나오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음이 있으면 밀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밀어주면 안 퍼져나가고 내가 알갱이를 밀어주면 네가 1대1로 전에 내가 탁 나가고 탁 나가고 탁 나가면 소리 잘 나갈 거잖아요. 탁 밀어주는데 앞으로 한 3분이 나가고 오른쪽으로 3분이 나가고 왼쪽으로 3분 나가는 상관없어요. 탁 주면 탁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옆으로 쭉 퍼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목통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통 있잖아요. 물통 가지고 마켓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막 흔들어주면 있잖아요. 파장이 쫙 해서 저 멀리까지 나가. 근데 천천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열어주면 저기까지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돼. 옆으로 퍼져나가는 놈만 있어. 그쵸? 천천히 해주면 옆으로 나 어떤 위에도 붙어버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만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는 거야.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스피커 있잖아요. 저주파 내주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움직이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나한테 귀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뭐 움직이는데 그게 딱 그 상태예요. 앞에 내 쪽으로는 하나도 에너지 전달이 안 되고 왔다 갔다. 물로 치면 큰 목욕탕에서 이렇게 쑥쑥 밀면 물이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아무 파동이 없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아침 일찍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밖에서 요만한 물 붓는 바켓 있다.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봐봐 이렇게. 아 이게 소리가 오라. 이게 니어필드고 파필드고 이게 위상차가 이렇게 뭐 금방 알 수 있어. 바람하고 소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바람은 입자그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소리는 진동만 하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파에서는 저주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거 움직이만 있는 거예요. 너무 세게 나오면 터뷸런스가 생기면 이제 바람이 나오니까 시원해지는 거지. 그 스피커 이제 막 소리 크게 든다고 시원하다는 사람 없잖아요. 140데시벨 되는 소리가 더 시원해요. 우와 이거 엄청 시원하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입자의 움직임 그 약간 달라. 바람하고 소리는. 자 그러면 이제 위상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힘을 빡 줬을 때 앰프가 있잖아요. 전압을 형성시키면 바로 움직여주면 있잖아요. 이게 위상차가 바로 0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상차가 여기 보면 이 위상차가 요거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각도가 이제 각도로 나오거든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이상으로 벗어나면 있잖아요. 앰프가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가. 결론은 뭐야? 위상 좀 봐줘야 돼. 요 커브를 보면서 안에 것들은 이 최저 임피던스 값 있잖아요. 크기 있잖아요. 크기가 너무 많이 작아지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겠다. 저항이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층 임피던스의 8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4옴짜리 스피커다 그러면 3.25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류가 너무 흘러가지면 안 되고 하나는 더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위상에서 있잖아요. 위상에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위상차가 45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70도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앰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러워. 왜? 그 주파수가 내가 힘을 줬는데 이 반응을 안 하는 거야. 한참 있다가 반응하는 거야. 70도 뒤에다가.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하면 요 그래프에서 위상을 봐서 이쪽 위상 커브죠. 그쪽 위상이 플러스 45도 내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크기 커브가 내가 만난 공층 임피던스 8옴이면 8옴, 4옴이면 4옴에서 80% 밑에 8옴이다 그러면 88, 64, 6.45 밑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4옴이다 그러면 48, 31, 3.25 밑으로 오면 안 된다. 국제 기준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으로 들어와 버리면 앰프가 더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가는 거죠. 무리가 가는 게 전류가 많이 흘러가서 무리가 가는 것도 있고 내가 반응을 줬는데 원인을 줬는데 힘을 줬는데 그쪽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앰프가 둘 다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0만 원짜리도 이게 다 그래프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 질문인데요. 그 위상차가 전압 전류의 위상차인가요? 전압 전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전압이 가해지면 바로 전류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 0도. 그거보다 좀 더 빨리 가면 플러스, 전류가 더 빨리 되면 네. 전류가 더 많아지면 마이너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진점에서 지금 전압이랑 전류랑 위상차가 똑같아지는데 여기 지금 이게 위상이 0인 점이 있잖아요. 여기도 0이죠. 그렇죠? 여기도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죠. 여기도 0이죠. 총 한 6개 정도 돼요. 예, 근데 저게 왜 공진점에서 그 전류와 전압 위상차 같아지나요? 거기서 제일 반응을 제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세요. 지금 여기 공인점으로 가죠, 그렇죠? 여기 요 공인점으로 가죠. 여기 요 공인점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포트의 공인점인 거고, 포트 그 자체의 공인점인 거고, 어쨌든 그 결론은 그 주파수에서 제일 운동하기 쉬운 조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운동이 여러 형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공진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진도 있고, 이 같은 건 재밌어요. 포트로만 소리가 나고 유닛이 정지된 상태예요, 거의. 되게 웃기죠? 갑자기 이 주파수가 돼버리면 포트만 막 움직이고 유닛이 갑자기 정지가 돼버려요. 그런데도 소리는 엄청 크게 나와. 유닛은 내가 소리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유닛이 움직이면 소리 나거든요. 이게 안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주파수에서는 유닛이 안 움직이는데 소리는 확 나와. 그리고 근데 그 소리는 전부 다 포트 쪽으로 나와. 왜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거지. 이 배합 때문에 그래.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건 나중에 기공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이거는 포트 주파수, 이거는 스피커 주파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땡! 이게 포트 주파수예요. 여기 주파수로 이제 포트에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마이크로폰 가지고 있잖아요. 포트에다 재보면 있잖아요. 알 수 있어 바로. 그 주파수가 이렇게 여기 마이크로폰 재면 이렇게 쑥 쏘는 거 이렇게. 저게 저기였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약간 다른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점선 있잖아요. 점선. 여기 점선이 있는데 여기가 45도잖아요. 어디가 45도지? 여기가 45도잖아요. 이거는 거의 67도 더 쳐져버렸죠. 위상이 그렇죠. 점선이. 몇 도미가 정확하게 보면 한 80도 정도 되겠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67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여기 쭉 가보면 그냥 80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 이제. 거의 사인하고 코사인 관계라고 보면 돼요. 사인하고 코사인 90도 차이 나죠. 그렇죠? 전류건 맥스일 때 전압은 빵이야. 그런 일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앰프가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압력도 나가는데 전류를 세게 흘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옛날 반응이 그때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나는 아까 압력이 셀 때고 지금은 압력이 약할 때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얘가 늦게 반응하는 바람에 나는 이제 압력이 줄 게 없는데 그때 막 제가 형님 좋아 막 땡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앰프가 제대로 운동을 하겠냐고. 사인 코사인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런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하는 건 저런 게 나와요. 그럼 소리 더럽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크기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 너무 낮잖아요. 이게 뭐 한 2용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2용. 그러면 이제 트위터는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이제 땡겨가는 거죠. 탈 수도 있겠죠. 앰프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상, 그 다음에 크기 둘 다 봐야 돼요. 위상은 둘 다 반응 시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전압하고 절선의 반응 시간. 0에 가까울수록 최고 좋아. 근데 0이 되는 지점은 공진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이내에 들어오면 저거 좋다.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서 보는 팁 하나 또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크기에서 꼭 튀어.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 운동이라고 그랬죠. 저기서 저 주파수 운동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유닛에서. 그렇죠? 이 센서가 유닛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기적 인터넷 된다는 말은 요 스피커를 뭐로 쓰냐면 일종의 센서를 쓰는 거예요. 센서로. 요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운동도 하지만 이것도 반응을 해야 돼. 센서로서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나와 있죠. 박스에 공진이라고. 박스 공진. 박스가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몰잖아요. 근데 안에 댐핑이 안 돼서 안에 어떤 흡음제도 안 넣어놨어. 그러면 요렇게 생기는 이 녀석이 유닛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때 이상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가 나타나요. 코일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틸 정도 같으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소리 안 좋죠. 안 드시는 건 이게. 근데 이거는 이게 요 사이 정제파일지 아니면 요게 댐핑이 안 돼가 얘가 덜덜 떨고 있을지 아니면 요게 포트 때문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포트를 막고도 저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포트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흡음제를 넣으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이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기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생길 정도 같으면 굉장히 큰 뭔가가 안 좋은 메커니즘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다 트위터 갔는데 쭉 가도 여기서 뭐 툭 튀는 거 있는 거 이게 20kg가 넘죠. 한 25kg 되는데 툭 튀잖아요. 저거는 뭐냐 그러면 트위터의 분할 진동이에요. 트위터 대역에서 박스가 올 리가 없잖아. 트위터는 뭐 움직이는 게 해봐도 1mm도 안 되는데 0.1mm밖에 안 움직이는데 20kg 가버리면 거의 0.01mm밖에 안 돼. 눈을 볼 수도 없어. 길은 엄청 따가운데 눈으로 안 보여 움직이는 게.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에너지가 나와서 이걸 갖다가 박스를 들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파장도 워낙에 짧기 때문에 20kg 같으면 파장이 뭐 1.몇 cm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룸모드 안에 박스 이런 것들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오직 뭐냐 유닛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닛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금속성 계열 돔 있잖아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베릴륨 이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kg가 되면 이게 가운데는 밑으로 오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생기면 갑자기 뚝뚝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생기는 분화점이 있어요. 이런 거 사면 안 돼. 왜 이런 녀석들은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CD로 들으면 돼. CD로 음악. 마스터 퀄리티 오디오로 듣지 말고 있잖아요. CD가 20kg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걸 안 내주잖아. 그러면 근데 훨씬 더 깨끗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좋은 뭐 마스터 퀄리티 오디오 한다고 해가지고 뭐 40kg, 50kg 들어오는 소리 들는 순간 이제 얘는 근데 훨씬 더 까먹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죠. 정기적인 측정에 대해서 뭐 질문을 쓰는 거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밖에 없어. 정기 측정이 좀 많은 정보를 주죠. 기본 측정인가 정기 측정. 기본 측정을 해서 임피던스 크기, 임피던스 위상 절대 잘 돼야 되겠구나. 전압 전류가 깨끗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한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시간 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지금 진도가 나야 돼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아까 이거 주간 평가하는 데고요. 이제 요 앞에 나중에 이제 커튼이 쳐질 거예요. 커튼이 쳐지고 여기 앞에 사람이 앉아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겠죠? 이게 돌아가는 게 전혀 안 보여요. 항상 일정한 위치에 오게끔 스피커 위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앞에 스피커 시작하나요? 시작할까요? 지금 이게 제가 스캔스픽이라는 5인치짜리 스피커를 임피던스를 한번 재본 적이 있어요. 아까 오기 전에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 재면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임피던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임피던스 커브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SNR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전압은 아직 안 보여줬는데 전압도 같이 보여주면 뭐야? 일단 전압이 SNR이 확보가 되죠? 10, 20, 30, 40, 뭐 40대 10이 확보되잖아요. 그렇죠? 요 밑에 있으니까 그 앰프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구성하고 있고 앰프 특성도 있잖아요. 플랫하게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아주 낮은 주파수로 가니까 쑥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2Hz, 3Hz 이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중에 특성 다 보장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류인데 전류 이게 많이 높죠. 외국이 그렇죠. 이거는 몇 데시벨밖에 확보 안 돼요. 15 정도밖에 확보 안 되지. 이렇게 지금 안 돼.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즉 그런데 내가 이걸 몇 볼트로 쟀냐고 하면 이게 0.3V밖에 안 쟀어요. 0.3V 같으면 R분의 V 제곱하면 0.3이면 0.3의 제곱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6을 8로 나눈다 생각해봐. 그러면 수 밀리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수 밀리와트밖에 안 되지만 스피커는 이미 왜곡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피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전류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이게 다 왜곡이에요. 왜곡. 까만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왜곡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뭐냐 그러면 매저드 그래프 있잖아요. 삐끗삐끗 두 번 뜨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이 공인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크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0.1V 이하로 돼요. 0.1V면 그대로 그래서 메다트니까. 김영훈 이거 0.1V면 어떻게 메다트였지? 0.02W였나? 네, 그 정도. 0.02W 정도. 2mW 정도를 하면 그때서야 스피커가 선형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곡이 없는 상태로. 그만큼 스피커는 왜곡이 덩어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이엔드 스피커는 뭡니까? 저걸 레벨이 커지더라도 있잖아요. 왜곡을 많이 줄여줄 겁니다.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 스피커 생기면 게 그래. 아니, 얼마큼 많이 줄여주면 그 이야기를 했고요.